오늘 우리가 함께 학습하고 배울 내용은요, 자폐 범주성 장애를 위한 음악치료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래전에는 자폐병, 자폐증, 자폐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던 이 병명이 지난 2010년 이후에 자폐 범주성 장애 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이름으로 요즘 쓰여지고 있는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학습에서는요, 자폐 범주성 장애의 정의와 하위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폐 범주성 장애의 진단 및 평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는 자폐 범주성 장애의 원인 및 행동 특성에 대해 학습하고 또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 목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아주 많은 그 연예인 자녀들이 이런 자폐 범주성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오래된 가수이긴 한데 그 가수 이상우 씨의 자녀도 그 승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폐증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애틋한 부모의 사랑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또 탤런트 오윤아 씨도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들이 자폐를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태원 씨, 그 부인 이현주 씨와 함께 지금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도 이런 그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김태원 씨가 이 가족 여행으로 필리핀의 어느 리조트를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 가족과 함께 며칠을 지내면서 아마 김태원 씨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폐 아들을 둔 아빠로서 사실 이 자폐 아동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누구라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겠죠. 즐거웠어야 할 가족 여행에서 아주 힘들었다라고 하는 이 김태원 씨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연으로는 아주 좀 유명한 이 오광록 씨라고 하는 탤런트, 이분은 자기 자신 안에 자폐 증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많은 또 충격을 주었던 때가 있습니다. 레인맨, 마라톤, 내 이름은 칸, 이 세 영화의 공통적인 특성은 거의 대부분의 주연급들 주인공들이 자폐 증세로 말미암아 특정한 형태의 장애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행동들이나 사고, 정서, 삶의 행동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많은 웃음거리를 주기도 했던 그런 영화들일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정에 이렇게 자폐가 있는 그런 장애 가족들에게는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자폐 범주성 안에 있는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이번 기간을 통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폐 범주성 장애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폐 범주성 장애는 1943년 존스 홉킨스 병원의 정신과 의사 캐너에 의해 처음으로 자폐라고 명명되었으며 신체상으로 별 이상이 없는데도 행동면에서 심각한 장애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2013년 미국 정신의학협회가 만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DSM-5에 의해 신경발달학적 장애로 분류되며 대표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영역에서의 두드러진 저하가 나타난다고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1943년도에 의사 캐너, 어린이 정신과 의사였던 아동 정신과 의사 캐너에 의해서 이 자폐라는 말이 명명되어졌죠. 어떻게 보면 이 셀프 디스오더라고 하는
개인적인 문제에 의해서 발생된 이 자폐가 우리 한국에서는 이 자폐라고 해서 이 폐에 대한 한문을 보게 되면 넘어지고 또 갇히고 그리고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형태로 이 폐가 세 가지로 쓰여졌는데, 어떻게 보면 좀 더 깊은 의미로 보게 되면 너무나 이 폐라고 하는 부정적인 단어로 말미암아 이 자폐 가운데 있는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 보여지는 시각이나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부정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자폐에 관한 용어는 자폐라는 명사적 용어 대신에 형용사 형태로 수정된 자폐성 장애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학계에서 자폐 범주성 장애 Autistic Spectrum Disorder라는 용어로 대부분의 관련 분야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면 요즘은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폐 범주성 장애는 사회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상의 지속적인 결함에 의한 사회적, 정서적, 상호성의 제한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및 행동의 결함, 관계를 형성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며 뿐만 아니라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관심 및 활동 패턴을 보인다고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충동성과 함께 낮은 좌절 인내력, 빈약한 집중력, 자신의 요구를 달성하기 위한 지나친 집착, 기복이 심한 감정 등 이와 관련된 다양한 행동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자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한 자리에 앉아 있지를 못하고 계속 부담스럽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끊임없이 손을 흔들어대거나 머리를 흔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자나 벽에 머리를 계속 부딪히는 그런 상동 행동을 하게 되죠.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조금만 자기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괴상스러운 소리를 지르고 어떠한 그 부모의 말에도 컨트롤이 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너무나 이 대책이 안 서는 그런 장애 아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폐 정의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의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렇죠? 사회적 사회작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말의 의도를 인지하고 그거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연령별 또 사회 수준별 사용되는 언어에 대해서도 지극히 제한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 장애인 교육법에서는요, 자폐는 대개 3세 이전에 나타나 구어 및 비구어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의 교육적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발달 장애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폐와 관련된 기타 특성으로는 반복적인 활동 및 상동적인 움직임, 환경적인 변화나 일과의 변화에 대한 저항, 감각적 경험에 대한 비전형적인 반응 등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아동의 교육적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의 정서장애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자폐가
아까 얘기했던 그 DSM-5 나오기 이전까지는 이렇게 하위 유형 5가지 유형으로 다양하게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2010년대 이후에 이 5가지의 하위 유형이 이제 하나로 자폐 범주성 장애로 하나로 합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위 유형을 좀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는 자폐성 장애. 우리가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애는 장애 초기에 발생하며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사회적 발달, 언어 발달의 결함, 융통성 없는 행동으로 특정 지어지는 심각한 발달 장애를 자폐성 장애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반적 발달 장애가 있었는데요. 자폐성 장애나 아스퍼거 장애를 지닌 아동과 유사하지만 장애 진단상 유의한 측면에서 서로 다른, 예를 들면 발생 시기라든가 아동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좀 모호한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화기 붕괴성 장애. 이것은 3세부터 15세까지의 아동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요. 언어, 사회성, 운동기술, 용변기술 등에서 급격한 퇴보를 보이는 아주 희귀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레트 장애는요, 생후 1년 정도의 전형적인 발달을 보인 후에 지적 장애 및 경련 장애와 함께 행동, 언어, 의도적인 손 움직임으로 특정 지어지는 거의 여아에게서만 나타나는 유전적 결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트 장애는 여아에게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스퍼거 증후군. 사회적 상호작용이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양상의 행동과 관심 활동 분야가 한정적이며 같은 양상을 반복하는 상동적인 증상을 지속하거나 때로는 일생 동안 보이는 결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스퍼거 증후군의 유래를 보게 되면요, 1943년도에 이제 이 자폐라고 하는 병이 만들어졌고, 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하는 논문은 1944년도에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가 세계대전 중이었고, 이 독일어로 이 아스퍼거라고 하는 학자가 이 논문을 썼었는데, 그것이 거의 사장되었다가 1980년도 때에 어느 학자에 의해서 이 논문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스퍼거 증후군에 나타나 있는 모든 사안들이 자폐성 장애와 유사하면서도 특별하게 구분되고 구별될 수 있는 학문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이 되어지면서 학계에 아주 잘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하는 새로운 병명이 이 업계에 보고되고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폐범주성 장애의 진단 및 평가를 보겠는데요. 이 A, B, C 세 가지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이 자폐범주성 장애의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최소한 1에서 2개, 2와 3에서 각각 1개를 포함한 6개 이상의 행동 특성을 보여야 한다. A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영역의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최소한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적인 결함. 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눈맞춤, 얼굴 표정, 자세, 몸짓 등과 같은 다양한 비언어적 행동의 사용에 있어 현저한 손상을 보일 때입니다. 엄마하고도 눈맞춤이 잘 안 되고요. 얼굴 표정이 거의 굳어 있습니다. 자세도 마찬가지고 몸짓도 이렇게 비틀어져 있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발달 수준의 적절한 또래 관계를 발달시키지 못함.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가 놀고 있는 장난감을 갑자기 뺏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던 인형이나 이런 것들도
책상 밑이나 의자 밑으로 던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그 베란다에서 자기 갖고 놀던 장난감을 베란다 바깥으로 발로 차거나 던져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또래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이상 행동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즐거움, 관심 또는 성취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사회 정서적인 상호성이 결여됩니다. 거의 같은 말을 반복하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하고 또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면서 또래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극히 제한적인 그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의 두 번째, 최소한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질적인 결함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구어 발달이 지체되거나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몸짓과 같은 대체적인 수단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해서 보상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지금 어디가 좀 아프거나 내가 목이 물려가지고 근지럽다고 했을 때 보통 아이들 같으면 아파요, 간지러워요, 엄마 여기 약 발라줘 이런 표현을 할 텐데, 이 아이는 계속해서 다른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거나 짜증내는 소리를 낼 뿐 자기의 직접적인 삶에 그런 아픔과 가려움이나 고통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절한 말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능력에 있어서 현저한 결함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먼저 시작하거나 말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회성이 결여된 아동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복적이며 특이한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깨깨깨깨 끄끄끄끄 아니면 그 아이만의 독특한 소리로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특이한 그 언어적 발성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발달 수준에 적절한 다양하고 자발적인 상상놀이나 사회적 모방놀이가 결여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지각하면서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상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놀이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의 세 번째, 최소한 1개 이상에 나타나는 반복적이고 상동적인 형태의 제한된 행동이 보여집니다. 첫 번째, 강도나 내용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1가지 이상의 상동적이고 제한된 형태의 관심 영역에 몰두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자폐 범주성 장애 아이들에게 천재성인 그런 여러 가지 영역에 아주 집중적인 그 특이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거의 한 가지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나 집중도가 아주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한 분야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보이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잘 익숙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정 비기능적인 일과 또 의례적인 행동에 융통성 없이 집착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동적이고 반복적인 운동성 습관을 보입니다. 손이나 손가락을 계속 흔들고 비틀거나 몸 전체를 복잡하게 움직이는 이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그 앞부분에 좀 잠깐 써놨죠.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제가 참조해드린 그 나는 자폐증입니다. 그 다음에 자폐 증상을 보이는 10가지 징후에 대한 동영상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금방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물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집착을 보인다. 특별히 아이들은 이런 천이라든가 어떤 사물에 대한 그 표질,
그 겉껍데기에 나타나는 그런 표면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폐 범주성 장애 중에 한 명은 옷을 거꾸로 뒤집어 입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옷에 붙어 있는 상표가 자기 살에 부딪히는 그 감각을 싫어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옷을 거꾸로 입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 영역을 보겠습니다. 다음 영역 중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발달 지체나 비정상적인 기능이 3세 이전에 나타나야 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것이고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맥락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부족함이 있고요. 상징놀이나 상상놀이에 제한이 있는 아이들은 자폐성 장애의 진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C. 레트 장애나 소화기 붕괴성 장애에 대해서 더 설명되지 않는 장애. 레트 장애나 소화기 붕괴성 장애가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 장애가 나타나고 행동들이 드러날 때 그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폐 범주성 장애의 진단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폐 범주성 장애의 원인 및 출현율을 좀 보겠습니다. 자폐 범주성 장애는 1970년 이전 연구에서는 인구 10,000명당 4, 6명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10에서 15명 정도로 이렇게 해당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그 출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특수교육의 적격성을 인정받고 있는 장애 영역 중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장애 영역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처음으로 자폐성 장애를 독립된 장애 영역으로 포함시킨 이후에 2009년부터 2014년 5년 사이에 거의 2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였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난 2017년 통계 결과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장애 영역에 비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현율의 증가는 과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자폐 범주성 장애 진단이 좀 더 체계적으로 타당도 있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진단 도구가 개발되고 또한 장애 개념이 확장된 것의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부모, 전문가, 사회의 자폐 범주성 장애 진단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자폐 범주성 장애가 저빈도 발생을 보이는 장애가 아니라 발달 장애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생물학적 이상, 유전, 비전형적인 두뇌 발달, 신경화학적 환경 오염, 소화기 이상, 백신 접종에 의한 부작용 등 이런 요인들에 의해 발생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5번째, 자폐 범주성 장애의 행동 특성을 좀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함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회 정서적 관계의 부적절성, 공동 관심이나 사회적 상황 인지에 대한 어려움, 사회적 놀이기술의 결여, 이런 것들이 행동 특성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결함, 언어적 의사소통이나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정서, 행동, 감각의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예측하기 어려운 정서 반응, 비정상적인 행동, 비정상적인 감각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달 및 인지적 결함에 보게 되면 발달과 인지, 무엇인가 사물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확인하고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는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 4가지 영역에 대한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상호작용을 좀 보게 되면요. 이 자폐 특성에서는 가까운 부모 등과도 눈맞춤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미소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웃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체 접촉을 피합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만지려고 하면 아주 강하게 손으로 뿌리치면서 짜증을 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자기 눈은 밑에 쪽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한쪽만 관심을 갖고 주변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관계 맺기에 실패하게 되죠. 대인 간 애착 형성에 흥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거나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지에 대한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하려고 하고요. 안면 표정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타인의 의도나 감정 파악의 문제를 보이고 공동 관심의 결함을 보입니다. 사회적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요. 또래 관계에 실패하죠. 사람보다는 특정 물건에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모방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요. 협동놀이, 상징놀이를 하지 못합니다. 교대하기, 규칙 지키기, 지식 따르기에 어려움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폐 범주성 장애 행동 특성 첫 번째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좀 볼 텐데요. 상대방의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언어에 대한 반응도 전혀 맞지 않는 단어와 언어들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숨겨진 의미나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몸짓 언어, 제스처 등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이고요. 사회적 단서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좋은 변별이나 명료도가 낮은 수준입니다.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발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음도가 높고 단조로우며 억양이 이상하거나 매우 작은 소리로 말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의미한 말을 반복하죠. 반향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좀 울리는 단어와 같은 것이고 좀 짧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한 전달이 안 되는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요구를 정상적으로 표현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보이고요. 대화를 시도하는 행동이 없고 대화를 유지하지도 못합니다. 주고받기에 어려움을 보입니다. 학습 상황에서 어려움을 보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낮은 지능 그리고 낮은 학습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성으로서 행동을 보게 되는데 손 흔들기, 몸 흔들기, 빙빙 돌리기 등의 상동 행동을 보입니다. 자기 자극적인 행동이나 자해 행동,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요. 특정 물건에 집착하거나 이를 강박적으로 소지하려고 합니다. 시간, 장소, 패턴 등 동일한 환경을 고집하게 되죠. 변화에 대한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고요. 물건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장난감을 기능적이기보다 감각적, 자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사물을 길게 늘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갖다 이어서 길게 늘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자극에 예민하거나 무반응을 보입니다. 촉각, 까칠까칠한 것을 거부함.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옷 뒤에 붙어있는 상표로 인해서 까칠까칠한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옷을 뒤집어 입는 그런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죠. 빛, 색깔, 특정 패턴이나 형태 등에 집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성으로서의 발달을 보게 되면 지능이 낮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지 및 학습 능력이 낮은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 지속력이 아주 낮습니다. 어떤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몇 분 동안 앉아야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도 수시로 일어나거나 몸을 뒤틀거나 고개를 뒤로 던진다거나 의자에다 머리를 부딪힌다거나 하는 이런 다양한 행동 양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기심이 부족하고요. 퇴행 현상이 나타납니다.
발달 속도가 느리고 불규칙하고요.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전혀 발달하지 않거나 퇴행합니다. 도리어 더 언어 구사력이나 단어 인지도가 떨어져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더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운동 영역을 제외한 사회, 정서, 언어, 인지, 적응 행동의 영역에서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인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에 대한 그 정의 및 그리고 하위 유형 그리고 어떤 형태로서 이 아이들의 그 장애 모습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영상 시청을 통해서 이 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